Thank you very much. And hello, everyone. My name is Shin Mizukoshi of the University of Tokyo. Thank you very much for everyone who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wonderful webinar. 오늘의 이 훌륭한 웨비나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두 분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발표에 집중해야겠죠. 저는 굉장히 흡족합니다. 새로운 리터러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리터러시, 줌, 웨비나라는 것도 새로운 디지털 리터러시 플랫폼이겠죠. 아마 일본에서 대부분의 사람에서는 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게 브랜드 네임인가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줌도 있고 여러 가지 웨비나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구글 클래스룸도 있고 또 다른 웨비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프레스 디자인, 이런 아키텍처,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저희의 대화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가 제 발표를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발표를 하기 앞서 제가 간단하게 전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교육학이나 혹은 교수법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를 전공한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고 지역사회에 보다 더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음을 유념 바랍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프랙티스, 행동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미디어 연구 이론, 그리고 미디어 교육의 그 가운데 어디쯤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문헌, 여러 가지 문헌과 논문들, 제가 활용할 것들은 성인 교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대학생,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고요. 그래서 협업, 그리고 또한 협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어로 협동조합 맞죠? 그래서 몇몇 내용들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지만 주로 성인 그리고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리터러시의 새로운 면면, 미디어 인프라스트럭처,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론적인 부분을 좀 다루면서 미디어 연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의 후반부에서는 제 연구 프로젝트를 공유하겠습니다. 애플이 없는 미디어 풍경. 앞서 정현성 교수님께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가 애플이 없는 미디어 풍경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반부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20분밖에 발표 시간이 없는데 5분 동영상이 제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위험한 시도인 건 알지만 한번 잘 녹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정도, 최근 10년의 미디어 연구는 이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많은 변화도 있었고요. 6개의 이 논문을 보시면 우측에는 영어 논문과 영어 문헌이고요. 자, 정정하겠습니다. 우측이 일본어고 좌측이 영어 문헌인데요. 상징적으로 최근의 미디어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문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책을 보시면 1980년대에 굉장히 널리 알려졌던 미디어 연구, 미디어 이론 연구입니다. 하지만 이 학자는 최근에 모빌리티, 이동성에 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컨테이너 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는 컨테이너 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화, 정치, 경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우측의 상단에 보시면 미츠코바 오코바의 스크린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일본의 젊은 학자 그리고 한국분도 참여를 하신 연구인데요.
네, TV 연구, 그리고 영화 연구, 휴대전화 연구입니다. 그래서 작은 스크린, 큰 스크린을 통해서 새로운 스크린 연구를 진행을 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10년 동안 미디어 연구에 많은 성과도 있었고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굉장히 또 새로운 초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주제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좀 전통적인 주제였지만 최근에 보다 더 초점이 여기 맞춰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범주화해서 제가 미디어 연구를 나눠보았습니다. 3개 범주로 나눠봤는데요. 텍스트 분석을 위한 미디어 연구가 첫 번째 범주입니다. 영국의 미디어 연구, 1980년대, 90년대 미디어 연구에 기반을 한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비판적인 독서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집중한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현과 실천을 위한 미디어 연구입니다. 네, 비판적인 리터러시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디어 활용 능력이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범주는 이 표현과 실천을 위한 미디어 연구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조병영 교수님의 연구도 이 두 번째 범주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범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및 인프라를 위한 미디어 연구입니다. 네, 존 피터, 키트라, 이니시빈, 라투르 등의 학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연구 부문입니다. 미디어 생태 및 인프라 설계를 위한 미디어 활용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세 번째 범주이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실질적으로 미디어 연구 이론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의 미디어 활용 능력은 텍스트, 표현, 메시지,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좀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이론들이죠. 하지만 21세기에 디지털 기술의 생태적인 전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인식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플랫폼, 인프라, 생태계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층위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컨텐트, 미디어 생태, 그리고 미디어 인프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분석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표현과 제작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MELL이라는 멜 프로젝트는 학습 리터러시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2000년에 시행한, 10년 전에 시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멜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 두 가지를 융합하려고 했습니다. 비판적인 텍스트 분석과 적극적인 표현, 제작을 융합하고자 시도한 프로젝트가 제가 10년 전에 진행한 멜 프로젝트인데 조병영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게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들도 실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미디어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 에코시스템과 관련한 프로젝트인데요. 인프라스트럭처가 인터넷이라고 봅니다. AOL이나 기타 인프라가 될 수 있겠죠. 플랫폼,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이 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층위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다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출범을 시켰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일본에서 문무과학성에 3년 자금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보시면 야후, 구글, 트위터는 여전히 미디어 리터러시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한 좀 적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만 또 여전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연계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협동조합과도 공동 협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이론적인 연구 또 진행을 했고 실질적인 실천적으로 디자인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3가지 유형의 워크숍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뭐 한두 시간, 4시간, 2주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1번 타입, 2번 타입, 3번 타입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형은 간단합니다.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10개의 풍경사진을 상위 5개 순위를 만들도록 요청합니다. 진행자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다 수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랭킹의 알고리즘을 분석을 하는 것이죠. 참석자들은 그 알고리즘의 일부 개수를 또 변경해서 다른 순위를 만들 수 있죠. 굉장히 단순한 변화입니다만 구글에서도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에 또 동일한 계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글에도 이런 뇌의 역할을 하는 검색 엔진이 있어서 그런 순위 알고리즘의 일부 개수를 변경을 하면 다른 순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간단한 변화, 아주 쉬운 변화도 시도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네, 2번 유형의 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2번 유형의 워크숍은 넘어가고 3번 유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해 드릴 텐데요.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입니다. 2007年にもし iPhone が出なくて会社が潰れてたとすると2019年の今我々のメディア環境はどうなってるんだろうとみんなで話し合ってもらって、シナリオを作ってほしいんです。このワークショップはですね、今あるこの当たり前のソーシャルメディアあるいは当たり前のスマートフォンでこの当たり前さをひっくり返す違う目で見るそういう想像力を養おうって、そういうことを考えてこしらえたワークショップです。今日はですね、こういう視点で歴史を見ていくとこういうことが見えてくるみたいなのを、ちょっと発展史、社会史、美術史っていうちょっと3つの、ベクトルで、ちょっと順に説明してみようかなという。スマートフォン私たち普段使ってるけど災害のことだけ考えるとあまり有効活用されてる例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ない。このスマホが出てからこの10年最適化っていう名のもとにアップルとグーグルが非常にそこの方向性を誘導してきた。2007年に出てきた時っていうのは使い始めくらいですね。スマホになってできたこと思いついたものじゃあどんどん入れていきましょう。今何にスマホを使ってるかをバーって洗い出してるっていう感じ。そんなに多くないかも。スマホでしかできない。自分にとって iPhone は何かみたいな体の一部ですよね。そういうのでもいいと。いや、そういうのでもいいと思う。皮膚に貼るタイプとか遺伝子開発的な方に行っていても面白かったかもしれない。ずっと皆さん話してるんですよ。
お弁当食べてる時もなんかコーヒー飲んでる時もずっと話してる、そういうことができたっていうことで言うと、メディア論的にはかなり僕は成功し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ど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アカウントって何？わかんない。アカウントって今でもなんかハードに依存してるのかな。でも別に iPhone 持ってなくたって Apple ID 作れる。ハードは複数共有化されているけど、アカウントは一緒でアカウントのことをめちゃめちゃ信用できればハードを持ち歩く必要は本当はないはずなのかな。分かった。そもそもハードっていうものしかなかったからこの概念がある。ちょっとしたつぶやきってどう聞いてなっちゃう。音声のつぶやき。そうつぶやいたことが本当に共有されるみたいな。でも音声上の SNS ができて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小型地震が発生して各地域にある大きな画面でその地域の人たちがそこに集まってやり取りの記録が溜まっていってて、掲示板そうスイカがどんどんパワーアップしていって、その出先とかでもう自分のパソコンについてスイカを置けばふっと自分のデータとして立ち上がってパソコンが全部、僕らはスイカがもっと覇権を握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っていうところで、巨大なインフラ全体を電車とセットにしながら海外にも輸出していくみたいな。ちょっとその作業に移れるようなちょっと最近iPhone ないから生活文化班のプレゼンでは成果の可能性について行政公共チーム人類の行動を助けるためには人類が必須するスマートなエージェンシーが必要とされました。スマートフォンやあるいはその他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が当たり前になっている中で、そのプラットフォームを引き剥がしてみる、さらに言うとイマジネーションという意味での想像するだけじゃなくて、本当に今あるのとは違うプラットフォームをあるいはメディアを、作っていくっていうか、本当にクリエーションという意味での想像をし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ことにこういうことがつながると、なんか文系とか理系とかそう産業界とか大学とかを超えたある形になっていくのかなと、そのことを期待してやみません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スマートフォンがあることでもうそういう便利な世の中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のはあくまでよく考えてみると空論です。逆に災害とかが起きた時は逆に全然使えないものになってしまう。スマホに対していろいろな視点を持ってたという。そのフィロソフィーというか文化みたいなところも含めて根源的なことを問い直すというか、疑って、一応自分でシミュレーションしてみるみたいなところの問いにはなったかなと思ってはいます。네, 좋습니다. 이제 발표를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워크숍의 성과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넘어가겠지만 나중에 제 발표 자료를 한번 시간이 되실 때 보시면 미디어 플랫폼, 미디어 인프라에 대해서 좀 자세한 고찰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워크숍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점을 깨달았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5, 6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IT 산업 그리고 협동조합과 협업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일본에서 6,500만,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 인구의 절반 정도가 협동조합의 소속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협동조합은 삶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연맹도 만들고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시민, 일반 시민이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여기서 보시면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혹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반 시민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워크숍에서 논의를 하면서 비판적인 리터러시, 비판적인 이해, 미디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이해, 협업, 이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사회적인 움직임, 플랫폼 협업에도 협업주의, 협동주의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미디어 인프라스트럭처 층위에서는 미디어 컨텐츠 단계에서는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표현이 중요하죠. 동일한 실천이 미디어 플랫폼, 미디어 인프라스트럭처 층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DIY 마인드를 갖춘 실천이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로봇 그리고 AI 리터러시와도 연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